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구디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4명의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On Becoming a Leader 워렌 베니스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굉장히 리더십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저명한 그런 교수님으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 책의 On Becoming a Leader, 워렌 베니스의 리더라고 우리나라에 책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된 책은 이제 개정 증복판을 주관하였는데 한 20년 전에 한 책입니다. 그 개정 증복판의 서문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목으로는 리더십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리더십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세계가 더 위험해질수록 모든 조직에서, 모든 기관에서 이전보다 더 리더십을 갈구한다는 것인데 2002년에 긱스와 기저스들, 이제 국내 번역된 시대와 리더십의 영문 제목이 이제 긱스와 기저스들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이제 긱스라는 거는 자신이 관심 분야에 박식하면서도 강박적일 만큼 열중하는 사람으로 사교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일반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외골수나 어떤 위치를 포함해서 광을 가리키며 원래 의미에는 왕따의 성향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긱스와 기저스들이라는 책에서 긱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리더십에서 다룬 긱스들은 1970년대생으로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 긱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긱스, 그릭스라고 하는 이렇게 그릭스, 긱스인 거죠. 예를 들면 1970년대생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아니면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인물들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긱스에 포함되는 사람들,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븐 잡스라든가 스티브 워즈니악,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긱스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기저스라는 사람들인데, 기저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전적으로는 괴짜, 늙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 토머스와 베니스가 말하는 기저들은 70세에서 90세의 연령대에 속해 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극복한 이후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에 이른 이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긱스는 좀 젊은 사람들이고 기저스는 늙은 사람들인데 2차 대전을 겪은, 월드워2를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저스라고 한다. 이제 긱스와 기저스라는 책을 이 워렌 베니스 교수님과 토머스라는 분이 함께 공조로 쓴 책이 시대와 리더십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기저들은 아직도 열정적으로 주요 기업과 많은 조직들을 이끌고 있으며 그중 몇몇 기저들은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지혜와 기술은 여전히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면은 바로 잭 웰치가 된다는 거예요. 잭 웰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2002년에 세종연구원에서 나온 번역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익스와 기저스들이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지 연구한 중에 이 바포모스와 필자는 리더십이 리더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것을 거쳐 형성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잭 웰치나 스티브 워즈니악이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려운 통과 의례를 거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통과 의례가 뭔지를 연구하면은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것을 리더들에게 호된 시련을 안겨주는 경험이라고 불렀는데, 한 번은 내가 어떻게 리더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인터뷰어에게 1930년대와 1940년대를 살아온 리더십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필자인 이 워렌 베니스에게 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왜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지구상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처칠, 그리고 간디 등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와 스탈린 같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틀러와 스탈린은 리더십의 본질을 왜곡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장본인들이었으며, 이제 필자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였겠지만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은 필자에게 호된 시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겪고 난 이러한 세대들이 이 자신의 새로운 살아온 생애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6.25와 베트남전을 겪은 우리의 어른들은 바로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삶이다라는 인식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전후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호된 시련이 비록 필자가 이 책의 초판을 쓴 1189년 초판이 1989년에 나왔는데, 이 1989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리더가 되기 위한 한 가지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런 호된 시련을 겪으면서 리더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경험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만델라가 겪은 육체적 시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얻는 것과 같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한 경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생이란 혹독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더십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런 호된 시련에 어떤 교훈적인 것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향상된 리더십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이런 호된 시련기에 그들이 어떤 고초를 겪든 리더들은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완전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련이 리더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검증 과정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해도 그들은 더 낙관적으로 되고 매사에 더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리더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또한 호된 시련에 절대 굴하지 않는데, 잠시 여기에서 지금 방금 깨달은 리더십의 본질과 관련한 리더의 몇 가지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호된 시련에 대해서 좀 더 추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부인 에비게일 애덤스는 1980년 후에 미국 제6대 대통령이 된 아들 존 퀸시 애덤스에게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도 리더십도 거짓으로 치장될 수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필자는 이것이 절대 허튼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동안에는 평온한 삶도 편안한 휴식도 취할 수 없단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굳건한 마음가짐이 형성되는 법이지. 위대한 숙명이 위대한 덕을 불러내는 법이라는 걸 꼭 명심하거라 라고 아들에게 충고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어떤 고된 시련과 환난 이런 것이 하나의 숙명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이러한 파고들을 겪어내면서 바로 위대한 리더로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후반을 이끌 리더들을 강하게 단련시킨 것처럼 필자는 9.11 테러와 신경제의 총화인 닷컴의 붕괴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호된 시력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 2차 세계대전이 그랬듯이 9.11 테러와 또한 닷컴의 붕괴로 인한 미국의 시련은 바로 리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11 테러와 닷컴의 붕괴에 슬퍼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축하해야 할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이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리더의 자질 외에 그들은 4가지 본질적인 능력을 추가로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리더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리더는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의미를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전을 몸소 실천해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전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것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무시무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리더십에서 수사와 연기가 담당하는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한 인물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수사하고 연기를 통해서 리더십이 엄청나게 잘못 오용되어서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그들의 비전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부하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바라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같이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풍부한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임스 맥그리그 번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캐치해낸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명한 리더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특한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목적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만의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감성지능이라고 말한 전체적인 능력의 게슈탈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홀 게슈탈트 오브 에빌리티, 지각의 대상을 형성하는 통일적 구조라는 의미인데 게슈탈트 등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건 어렵지만 리더와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2000년도에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엘 고의 패배를 두고 제기된 여러 논거 중 하나는 이 목소리가 부족했다. 자신만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구호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그의 지성이나 독성, 비전, 그리고 얄궂은 유머 감각 등에 강한 인상을 받으며 그러나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는 그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유머 감각과 같은 그러한 자신의 어떤 독특한 것을 보여주었지만 대선 기간 동안은 엘고는 그냥 얼어붙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고을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W. 부시는 그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수긍할 정도로 호감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 같은 독특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들에게 목소리는 오늘날 도처에 팽배해 있는 미디어가 실시간 그것을 내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넘쳐나기 때문에 식상한 것을 싫어하잖아요. 뭔가 독창적인 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로 이 독창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정직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정직성을 갖춰야 돼요. 기본적인 자질은 리더의 자질, 정직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기업 스캔들을 통해 많은 기업 리더들에게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정직성이 부족한 기업 리더들은 보통 어떻게 불리냐면, 이 정직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기업 쪽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리더가 아니고 기업 쪽집이다. 기업을 싹싹 빼먹는 사람들, Corporated Whistles. 정직성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그것이 강한 도덕적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직성이 반드시 종교적 신념일 것까지는 없지만 그것은 자아를 넘어서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리더의 정직성에 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소비자 권익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정치인 랄프 네이더를 들 수 있다. 인물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중 필자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해리 트루먼에 대한 데이빗 맥컬로우의 평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까지 하고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리더십의 기본 자질로 공감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질이 부작용으로 작용한 가장 극단적인 예로 히트러를 들면서 리더십의 모양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정직성, 이 윤리적 측면을 리더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자아를 넘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강한 신념이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리더는 그것이 하나의 나침반이 되어서 그가 가진 리더십의 그 충분한 파워와 역량을 바로 그것을 향해서 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과연 리더십의 나타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박사 논문에서도 그렇고 석사 논문 때도 이 리더십에 관한 부작용, 배드 사이드, 다크 사이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유익한 그러한 질문이고 좋은 토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좀 더 리더십, 인물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이끈 대통령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을 이끈
대통령들, 이게 character above all, 무엇보다도 이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997년도 책. 이 책에서 맥클로우는 사람 댐댐이가 대통령의 직위의 다른 어떤 자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핀 것이죠. 그것은 대통령이 외교정책 또는 경제 또는 정치에 대해 얼마나 정통하고 있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물론 대통령의 직위에는 항상 위급한 일이 있게 마련이지만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트루먼은 자신의 영원한 영웅 앤드류 잭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적에게 맞서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친구에게 아니라고 말할 때 필요한 용기는 다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와서 깨달은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자질 중 하나는 바로 적응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응 능력이 리더십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adaptive capacity, 적응 능력인데, 적응 능력은 리더들이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고 영리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고 난 이후 지난 13년 동안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의사결정 과정이 고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 칼 웨익이 설득력 있게 썼듯이 아날로그 시대의 리더들은 지도에 의존하는데, 반면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리더들은 한순간도 바람잘라놓는 세계에서 지도보다는 나침판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웨익은 정의상 지도는 지도에 그려진 세계에서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침판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어느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시대 변화무쌍한 세대 가운데서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며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나침반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응 능력은 오늘날의 리더에게 데이터를 먼저 수집 분석한 다음 행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의사결정 모델에 의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즉각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날의 리더들은 스피드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행동 결과를 신속하게 평가해야 하고 진행 경로를 수정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 서둘러 다시 행동에 나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적응 능력이고, 이러한 리더가 오늘날에 필요한 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응 능력은 탄력성 또는 심리학자들이 꿋꿋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해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응 능력은 탄력성, 회복 탄력성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꿋꿋함 같은 말인데 오뚜기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hardness, 이런 능력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그런 능력을 이 적응 능력 안에는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설가 솔 벨로우가 그의 소설 사실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묘사했던 것처럼 모두 1등급 관찰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1등급 관찰자,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First class noticer, 멀리서 보고 이거다 싶으면은 바로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에 필요한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응 능력은 일종의 창조력이며, 그리고 적응 능력은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도 포함되는데, 오랫동안 리더가 된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필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실한 조언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객적으로 끌어들이는지를 알고 거듭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리더들에게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갈리아 같은 사람들을 아주 많은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리더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필자는 어렸을 때 보였던 재능 중 하나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막무가내로 질문을 하면서 귀찮게 굴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는 거죠. 이 교수님이 바로 그렇게 어렸을 적에 선생님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괴롭게 했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은 리더들에게 단순한 인적 네트워킹보다 더 복잡하고 중요하며, 이것은 당신의 삶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찾아내어 그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필자는 정신적 조언자의 입장에서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유능한 젊은이들이 필자를 그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그리고 가능한 필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을 돕고 싶어 하도록 하는 비상한 재주를 발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그 리더십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본질적인 능력인데, 물론 이것은 인간을 포함해 다른 영장류들이 채택하는 하나의 성공 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인 로버트 사폴스키는 수컷 비비를 연구하면서 비비가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수컷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어리고 더 강한 수컷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리더십이 있는 비비는 강하고 또한 재능 있는 비비들을 많이 모아서 자신을 보호함으로 자신의 수명을 늘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동물에게도 나타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즉 성실한 조언자를 갖는 것은 어떤 커리어 전략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이 서로 죽이 잘 맞아야 제대로 출 수 있는 춤과 같고, 성공적인 기저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필자는 항상 그들의 적응 능력에 감탄하며, 필자는 리더가 되는 과정은 한 사람을 건장한, 즉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예전보다 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과도 같은데, 필자는 적응 능력에 대해 고찰할 때마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아서 레빗을 생각난다. 아서 레빗이라는 분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같은 일련의 리더들을 떠올리며 아서의 적응 능력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이까지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리더십의 기본 자질로서 이 적응 능력을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제시하여 기업 내에서 적응 능력을 갖춘 리더의 필요성을 잘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비비의 예를 들면서 결국 리더십은 목표 방향을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를 추진하게 만드는 하나의 영향력임을 잘 설명하는 것이죠. 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영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론되는 내용은 리더가 사람을 모집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 이런 자질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적응 능력인데, 특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 하나의 자석과 같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자질을 가진 리더십을 발굴하고 개발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방법보다는 인생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면서 거기서 이제 거리적 리더십과 배우적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자신 앞에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비전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의 리더십의 과정이고, 이런 것들은 수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캐릭터, 이 인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타인에 대한 자신을 넘어서 하나의 신념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또한 그 내면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영역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리더여야 된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하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아서 레빗에 관한 그런 내용들과 함께 또 이 책이 지금은 개정 증보판인데 초판을 썼을 때 그 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본 책의 개정판을 쓰고 있을 때 아서 레빗, 아까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아서 레빗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요즘 증권 때문에 막 말이 많죠. 콩막혀가지고. 아무튼 이 아서 레빗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월스트리트와 주식회사 미국에 대해 다룬 책을 썼다고 합니다. 2001년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그는 미국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비평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필자가 보기에 시간은 그를 좀 더 유명한 리더로 만들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성장하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더 빛나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은 항상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이고 항상 진정성에 대한 것인데, 선구적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진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인간의 특성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이 막상 그에게 닥쳤을 때 그가 자신에 대해 거짓없이 진심으로 생생하게 느꼈던 특별한 정신적 혹은 도덕적 태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저 내면 깊숙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이 진정한 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진정성, 리더십에 있어서는 이게 사람들을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라는 거, 이거는 어덴틱 리더십으로 발전했는데, 이 어덴틱 리더십은 과거에 이제 리더십 이론들이 너무 영리주의적인 조직 문화, 조직 행동론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십 이론에 대한 반론을 이제 제기된 오덴틱 리더십, 진심을 다해서 리더십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시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1980년에 필자는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자아, 즉 가장 생생한 여러분의 일부, 가장 당신다운 일부를 발견하고 개발하라고 촉구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찾은 진정한 자아가 해야 할 일은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개정 증보판의 서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죠. 그리고 이 시간은 또한 이 책의 초판 서문에 대해서, 처음 이 책을 썼을 때의 초판 서문에 관한 내용들도 흥미롭기 때문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필자는 리더십 연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들였는데, 이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것이었고, 리더십에 대한 필자의 첫 보고서는 버트 나누스와의 공저로서 리더와 리더십, 이런 책이 있습니다.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1985년도에 출간된 책인 것이죠.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필자는 뜻하지 않게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리더와 리더십이 이 교수님을 이제 완전히 리더십의 그런 대가로서 성장시킨 그런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필시 어딘가에서 필자의 책을 한 번쯤 들춰봤을 것인데, 그렇다면 필자로서는 영광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필자 역시 이것에 대해 결코 많은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책을 자신이 잘 썼지만 그럼에도 리더십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그러한 주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연구는 화학작용에 대한 연구와는 전혀 다른데, 예를 들어 사회적 세계는 물리적 세계와는 다르게 질서지어져 있으며 적용되는 규칙도 다르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인간은 고체, 액체, 기체와 달리 균일한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측 가능한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딱 물리학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교사와 학생 신부들 오가며 살고 있는 필자는 철저한 검증 없이 결론을 속단하는 사람처럼, 또는 논리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증거 수집에만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조금은 속절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필자는 계속해서 필자 대답의 제한을 두려하며 필자는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의견을 주는 그러한 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자는 아직도 리더십에 대해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리더와 리더십 이 주로 이제 출간 이후에 여러 해 동안 리더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했으며, 이 책은 이제 교수님이 쓴 이 책 초판은 필자의 두 번째 보고서인데, 리더와 리더십이 주로 무엇을 다뤘다면, 이 책이 과연 무엇이 리더인가, 과연 무엇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는가를 다뤘다면, 이 책 한국판 이름은 워렌 베니스의 리더죠. 이것은 바로 어떻게, how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리더하며,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잠재적인 리더들을 격려하고 억누르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당연히 진공 상태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현재의 상황, 즉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무수한 힘들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행한 데 있어서 여러 장애가 되는 많은 그런 역학관계와 힘들이 있죠. 바로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이 책을 시작했다라는 하나의 책의 취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예전만큼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탄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로 집단이나 시스템보다는 좋은 리더로 성장하지 못한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욕심, 소심, 그리고 비전의 부족이 지금의 일부 사이비 리더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데, 진정한 리더들이 이 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많은 리더들을 필요로 하며,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결정들이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 즉 사회적 문제들의 징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리더가 필요하지만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들이 바로 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세계 자체가 이미 통제 불능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이 리더가 자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사회 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리더십을 이끌고 있는 그 사회, 그리고 이 세계는 통제 불능한 지금 세계라는 것이죠. 지난 세대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세계에서조차도 세계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 혼자서 미식 축구를 하는 것처럼 손발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단지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잘 알겠지만 두 개는 전혀 별개인 것이다.
그렇죠. 세계는 다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미국은 혼자 미식 축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는 전혀 별개인데 그걸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이끄는 것을 배우기 전에 이런 낯선 새로운 세상에 대해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리더십을 둘러싼 환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덕스러운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역으로 그것에 지배당할 것이고, 이 책에서 독자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리더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경, 경험, 그리고 직업이라는 지도 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약속된 삶에 대한 열정과 자신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면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재능, 탤런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완전하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은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랄프 waldo 에머슨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오직 반만 자기 자신일 뿐이고 다른 반은 그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워렌 베니스의 리더들이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리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단점은 무엇인지, 장점은 제대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것을 왜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즉 그들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아는데, 완전한 자기 표현의 핵심은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핵심은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과 경험이 그에게 축적되어서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제는 주변을 리더해 나가는, 일종의 다른 말로는 통제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의사나 시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리더가 되는 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쉽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리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훨씬 쉽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리더십 능력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누구나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리더십을 경험해 봤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경험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것은 교육학자 할런 클리브랜드가 이 지식경영자라는 책입니다. 지식경영자, 이게 1992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분야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그 할런 클리브랜드가 이제 쓴 그 책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높은 공적을 이룬 사람들은 도처에 많이 있다. 그들은 정치, 비즈니스, 농업, 노동, 법률, 교육, 저널리즘, 종교, 소수민족과 여성차별 철폐, 공공주택 보급 또는 낙태에서 시립동물원에 이르는 각종 정책들에 관여하는 리더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역사회 문제,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또는 지구적 문제들, 다국적 기업, 전문직 또는 개인 기업, 지방정부 또는 이웃과 같은 상대적으로 협소하지만 우리 삶과 일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에까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모든 리더십은 우리의 가정 단위부터 우리의 직장,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국가 단위까지 지역사회, 모든 곳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아마 강의실에도 이 목록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경험한 리더십이 무엇이든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출발 지점은 없을 것이며, 사실 리더가 되는 과정은 완전히 인간이 되는 과정과 거의 같고, 리더에게 살아온 삶 자체가 경력이고 이력이며, 리더들이라는 말로 이 과정을 논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사실은 리더십을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결국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정체가 바로 현재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바로 그의 삶의 그러한 모든 것은 그가 리더십을 형성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요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더십은 이러한 인생의 총체적인 경험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주변을 둘러싼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라봐야 된다는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비평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본 책의 초판 서문에서 한 개인이 리더십을 갖추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의사나 시인이 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개개인의 내적인 리더십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의되어 내용입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더십을 한 개인이 가지게 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경험이 그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렇다면 좋은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면 그의 경험 자체가 그의 삶의 여정 자체가 리더십을 형성한 하나의 리소스, 하나의 자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좋은 리더십, 굿 리더십을 우리가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포용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들 가운데 여러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죠. 결국 그 인생을 배워가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끌게 되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와 비슷한 경험이 이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가 우리 사회에 주로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경험을 가진 리더가 우리의 교육과정 통해서는 상당히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과서에 파묻혀 인생의 무엇이 전혀 알지 못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냥 주변에 어울려서 술 먹고 또한 거기서 아니면은 고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직장 취입하고 이런 게 우리 일반 다반사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리더십이 길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과정 자체가 변화되어야 되고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어야 되고 또한 보다 더 포용적이고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고 공동체를 경험해본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바로 리더십 학교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워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on becoming a leader 즉 워렌 베니스의 이 리더의 책의 초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연구하고 난 이후에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 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휴가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또 지금도 휴가지에 계시는 분들은 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특히 이제 일사병이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이제 경보로 뜨고 있는데 문자가 오죠 요즘에.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즐겁고 보람 있는 한 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